이 아줌마야! 누가 운전을 이따구로 하냐? 서울의 골목길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자는 여자에게 쓸데없이 큰 소리를 내고 여자는 조용히 내려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 같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았죠.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여자를 몰아붙이고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땐 몰랐습니다. 이날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판사 차서진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는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각종 사건들을 다뤘지만 자신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서진은 법원에서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느라 조금 피곤했지만 곧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죠.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하며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깜빡했다는 생각에 잠시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접촉사고였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방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뒤에서 완전히 박으셨잖아요. 나상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성은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정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부딪힌 건 상대방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부딪히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거라고요. 나상훈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서진은 우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손해사 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경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판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경진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판사든 뭐든 사고는 사고죠. 빨리 처리해야죠. 유경진은 서류들을 꺼내며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서진은 일단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경진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될 일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자신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나상훈의 차가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상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치고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유경진이 보내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진단서의 날짜가 사고 당일이 아닌 며칠 후였고 수리 견적서의 내용도 실제 손상 정도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상훈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며 제출한 진단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이었죠.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는데 그 정도 접촉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진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 나상훈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큰 소리로 항의까지 했었거든요. 차량 수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퍼에 살짝 긁힌 정도인데 18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다는 것도 이상했죠. 서진은 법원에서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로서 오랫동안 각종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뭔가 조직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나 해서 법원 내부 시스템에서 나상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 무려 47건이나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손해사 정사 유경진의 이름도 그 사건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각 사건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수법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후 과도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나 시간상의 이유로 빨리 합의하려고 할 때를 노리는 방식이었죠. 서진은 이것이 조직적인 보험 사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민우 검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었고 보험 사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번엔 내가 피해자가 됐어. 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진아, 그 이름들 우리 팀에서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혹시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어. 자료 좀 보내줘. 민우는 즉시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약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라면 단순히 합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전체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서진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까지는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정도니까 현장에서 범행을 포착해야 해.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패턴이 의심스러워도 실제 범행 현장을 잡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웠거든요. 서진은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나상훈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샅샅이 뒤져봤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상훈은 지난 3년간 무려 47건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해사정사 유경진이 이 사건들 중 35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죠.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수법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과도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빨리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를 노린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들의 수법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합의 과정에서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진은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서진의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서진아, 이거 정말 큰 조직이야. 나상훈만이 아니라 다른 명의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유경진이라는 손해사정사도 수상해. 민우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도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백철수 반장이라는 분이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그런데 서진아, 너도 알겠지만 이런 조직적 범죄를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단순히 패턴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범행을 포착해야 해.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어도 실제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현장을 잡지 못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웠거든요. 백철수 반장도 합류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보통 같은 수법을 반복해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방심하죠. 그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백 반장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조직적 범죄자들은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대담해진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이들의 범행 현장을 포착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들과 합의하는 척하면서 범행 현장을 녹음하고 녹화할게. 너희들은 그때 현장에 나타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야. 민우는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의지가 확고했고 무엇보다 이런 방법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데 동의했죠. 백 반장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세 사람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나상훈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만남을 주선한 뒤 그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금전 거래 현장은 영상으로 기록될 예정이었죠. 서진은 나상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으니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죠. 나상훈은 예상대로 매우 기뻐하며 빨리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죠. 그럼 강남에 있는 호텔 카페에서 만날까요? 거기가 조용하고 좋아요. 나상훈이 제안한 장소는 의외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을 선호할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된 장소를 택한 것이 신기했죠. 아마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만남 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준비했고 민우와 백 반장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서진의 신호를 기다리기로 했죠.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표시가 된 지폐들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약속 시간 30분 전에 호텔에 도착한 서진은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CCTV의 위치,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경찰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까지 모두 확인했죠. 나상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를 보였죠. 판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마무리해드릴게요. 그는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수리비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적게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서진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나상훈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때 유경진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서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나상훈은 서진이 쉽게 넘어오지 않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중함은 사라지고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죠. 판사님,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놀랐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격자도 있어요. 당시에 지나가던 분이 판사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상훈은 거짓 목격자까지 동원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유경진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판사님,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뺑소니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상훈 측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고 심지어 서진의 직장인 법원으로까지 연락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법원에 직접 연락드려야 할까요? 이런 협박은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 이들의 요구는 더욱 과도해졌습니다. 처음 380만 원이었던 합의금은 어느새 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사실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이 정도면 최소 7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판사님이니까 500만 원에서 정리하려는 거예요. 나상훈의 말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서진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속여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민우와 백 반장은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나상훈과 유경진 외에도 이 조직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보험회사 내부에도 이들과 공모하는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까지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거든. 민우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범죄가 아니라 전국 규모의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피해자의 신분을 미리 조사한다는 사실이었죠. 판사,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어. 이들은 단순히 우연히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 반장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대상자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서진 판사님도 미리 조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시간, 집까지 가는 경로 등을 미리 파악했을 거예요. 서진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의 문제였고 자신이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서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상훈 측에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죠. 이번에는 정말로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상훈과 유경진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큰 건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판사님,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내일 저녁에 호텔에서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죠. 서진은 약속을 잡으면서 민우와 백 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모든 준비를 완료해줘. 드디어 이 긴 싸움의 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서진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나상훈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합의를 하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죠. 약속 시간에 나상훈이 나타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욱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큰 건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력했거든요. 판사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나상훈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서진이 모든 책임을 지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계좌 이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서진은 예상했던 요구였다며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표시가 된 지폐들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나상훈은 봉투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리고 서진에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끝입니다. 서진이 도장을 꺼내는 순간 라운지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민우 검사와 백철수 반장, 그리고 수사관들이었죠. 나상훈 씨,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상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이거 그냥 합의인데 함정이야. 그 함정, 법대로 만든 겁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엔 증거가 다 담겼네요. 위조, 협박, 사기, 모든 게 다요. 나상훈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수법이 오히려 덫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백 반장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수사관들은 유경진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유경진 씨,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경진도 나상훈과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상훈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해사 정사로서 업무를 한 것뿐이에요. 사기라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이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상훈, 유경진, 이종택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이종택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인 그는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 처리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일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종택의 증언을 통해 이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보험회사 내부에 협력자를 두고 허위 서류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유경진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이종택의 증언과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피해자는 서진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무려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피해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간에 쫓길수록 좋은 타겟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대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바쁘시고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라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나상훈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대상자의 일정까지 파악해서 가장 바쁜 시기를 노려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였죠. 백반장의 추가 수사를 통해 비슷한 수법의 다른 조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 보험 사기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거든요. 여러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정은아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조직에 당했다고 증언했죠.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그 와중에 이런 사기까지 당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었고 정은아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이번에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의 입장에서 법정에 섰습니다. 평소 판사로서 앉아있던 자리가 아닌 증인석에서 바라본 법정은 새로운 느낌이었죠. 피고인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고 서진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나상훈의 과도한 요구부터 유경진의 협박, 그리고 이종택의 내부 정보 제공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죠. 특히 녹음된 대화 내용들이 재생될 때는 법정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협박과 위협,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변호인들은 단순한 합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다시 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직접 피해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판사님, 이번 경험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어요? 동료 판사가 말하자 서진이 답했습니다. 네.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까지요. 한편 민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전담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경험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보험사기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두 사람은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서진은 준비한 발언문을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구나.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사회적 변화를 위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상훈은 징역 3년, 유경진은 징역 2년 6개월, 이종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되었죠. 서진은 판결문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서진은 간단한 소감만 밝혔습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로 시작해서 정의의 실현자가 된 한 명의 판사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것이죠. 민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해낸 거야. 하지만 이제 정말 시작이지. 두 사람은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보험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진과 민우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냥 합의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비오는 그날 밤의 접촉사고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은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은아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은 후배 법조인들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법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이렇게 한 명의 판사가 겪은 작은 사고는 결국 사회 전체의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명의 판사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